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는 63이 된 여자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새벽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서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던 그런 여자였다. 그때의 나를 돌이켜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고 60이라는 나이가 마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숫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 그런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가슴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향한 첫걸음이었고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젊은 남자를 만나서 나이차 로맨스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이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아픈 경험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들에게 의존하려 했던 나약한 내가 마침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나이든 여자로서의 당당함을 찾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새벽이었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던 그 시절.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이제 괜찮아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그때 말이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옆자리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 현실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짓눌렀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숨을 막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바로 그때 한 남자의 시선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피할 수 없는 그 시선이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그 순간에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5시에 깨는 일이 계속되면서 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또 하루를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손을 옆으로 뻗으면 항상 그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그 차가움이 곧 내 인생의 온도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3년 전 이혼 이후로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사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한 거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63이라는 숫자가 입안에서 쓴맛을 냈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그런 위로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간지릴 때만 잠시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금세 사라졌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면 오늘도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모순된 마음이 들었다. 별일이 없으면 편하겠지만 지루했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두렵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 것 같았다. 집을 나서 골목으로 들어서면 묶여있는 폐지 뭉치가 발에 걸렸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의 차가운 셔터가 눈에 들어왔다. 새벽 빵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이스트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도 그날따라 왠지 더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세탁소 앞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문 위 네온사인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은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시선의 주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까지 짧지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는 나를 어디서 많이 봤다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당황해서 일단 거절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가 건넨 마지막 인사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만남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이혼 후 3년 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만남이 앞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많은 만남들이, 더 큰 상처들이,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깨달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이든 여자로서 겪게 될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망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 평범한 새벽길에서 그 첫 번째 대화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날 밤 마음속에 생긴 작은 틈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세 흔들림으로 자라났다. 골목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사실 바뀐 건 공기가 아니라 내 시선이었다. 더 자주 고개를 들었고 더 오래 그 앞에 머물렀고 그래서 평범했던 길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세탁소 앞에서 그와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준비된 듯 그곳에 있었고 내가 다가오면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맞이하듯 시선을 올렸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날씨나 동네 소식이었지만 점차 그 울타리를 벗어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속도도 느렸다. 나를 재촉하거나 다그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늘 상대가 대답할 시간을 주었고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 기다림 속에 묘한 존중이 배어 있었다. 이혼 이후로 누군가에게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게 언제였나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자꾸 실수가 늘어났다. 어제는 바코드를 2번 찍어서 계산이 틀렸고 그제는 거스름돈을 잘못 줬다가 손님에게 지적받았다. 오늘은 아예 진열하던 라면 박스를 통째로 떨어뜨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계산대 옆에서 일하는 수진이가 요즘 왜 그러냐며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정작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았으니까.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세탁소 앞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가 건넨 따뜻한 인사말들. 과일 코너에서 일하는 영숙 언니가 내 이마에 손을 대며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물었다. 얼굴이 좀 붉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열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주 얼굴이 빨개졌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다. 계산대에 앉아있을 때도 마음이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손님이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인사를 해도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포인트 카드를 깜빡하고 안 찍어주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어제는 똑같은 손님에게 몇 번이나 물어본 적도 있었다. 봉지가 필요한지를. 그때 손님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무척 부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마트 입구에서 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돌아보니 그였다. 손에 큰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산이 없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나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우산 밑에서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우리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져 왔고 비 냄새와 함께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걸음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고 그래서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길 중간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그 순간 그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줬다. 웅덩이가 있으니 조심하라며 그가 내 팔을 살짝 잡아 이끌어줄 때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이 언제였던가? 이혼하기 전에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손이 내 팔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그 자리가 계속 따뜻했다. 마치 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걸으면서도 자꾸 그 부분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걸음이 어색해졌다. 혹시 그가 내 어색함을 눈치챌까봐 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나에게 건네려 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그가 돌아갈 때 비를 맞을 게 뻔했으니까. 대신 현관 처마 밑에서 잠시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덕분에 비를 안 맞았다고. 그는 별말씀이라며 웃었다. 같은 동네 사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다. 단순히 친절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듯한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은 웃음이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비가 조금 약해지자 그는 다시 우산을 펼쳤다. 이제 가봐야겠다며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까지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밖에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다. 우산이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했나 보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머리가 젖은 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 비를 맞았다는 증거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우산 밑에서의 짧은 시간, 스치듯 닿았던 어깨, 내 팔을 잡았던 그의 손길.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이상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그 후로 세탁소 앞을 지날 때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가 밖에 있을 때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없을 때는 아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친한 이웃일 뿐이라고.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말인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마트에서의 실수는 계속 늘어났다. 며칠 전에는 계산기를 2번 눌러서 값이 틀렸고 어제는 포인트 적립을 깜빡했다가 손님이 나중에 다시 와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동료들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다. 특히 수진이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 자꾸 눈치를 보았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낮에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더 잦아졌고 하루 종일 피곤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굴이 많이 여의어 있었다. 식욕도 없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었다.
이상했다.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인가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했다. 마트 사장님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는 재고 정리를 하다가 같은 상품을 2번 세어서 숫자가 안 맞았고, 어제는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온도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런 실수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게 뻔했다. 나 자신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 비 오던 날 이후로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고, 그 갈망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혼 후 3년 동안 죽어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짜릿했다. 문제는 핑계였다. 세탁소 앞을 맴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매번 우연을 가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나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 절실함이 나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 평소에는 집에서 모든 빨래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세탁소에 맡길 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옷장을 뒤지며 겨울 코트를 꺼냈고 이불 커버도 따로 모아뒀다. 평소라면 집에서 빨았을 니트 스웨터까지 하나씩 챙겨두면서 언제 가져갈지 계획을 세웠다.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내 자신이 우스웠다. 63의 나이에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다니.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을 때도 예전과 달랐다. 그가 볼 것을 의식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세탁소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작은 벨이 달그락거리며 울렸고 그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그가 안쪽에서 나타났을 때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겨울 코트를 내밀면서 드라이클리닝을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떨리는 것 같았다. 혹시 그가 알아챌까봐 해서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받아들이면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까지 찾으러 오겠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귀에 감겼다. 보통 이틀이면 되지만 급하지 않으면 사흘 후에 와도 된다고 했다. 나는 급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사실 급할 게 전혀 없었다. 그저 그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가져온 거였으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다시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세탁소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그가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직격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집까지 가는 내내 그 미소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게 됐을까? 예전에는 무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계속 들떠 있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됐고 코트를 찾으러 갈 시간을 계산했다. 너무 일찍 가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늦게 가면 문을 닫을 것 같아서 적당한 시간을 재고 또 쟀다.
이런 세심한 계산을 하는 내 자신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코트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안쪽에서 따뜻한 커피 향이 나는 일회용 컵을 내밀었다. 방금 타온 거라며 하나 드시라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떨어졌다. 그가 나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다는 것, 그 작은 배려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커피컵을 받는 순간 우리 손가락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이 내 온몸에 전해졌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 자리가 한동안 따끔거렸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손을 뒤로 숨겼지만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세탁소 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커피 마시기 딱 좋은 날씨라고. 나도 그렇다고 맞장구 쳤다. 사실 날씨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오직 그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마치 벨벳처럼 내 귀를 어루만졌다. 그런 사소한 대화였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웃 간의 인사 정도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깊은 울림이 일고 있었다. 그와 나누는 모든 말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 그의 모든 표정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 다음 주에는 이불 커버를 가져갔다. 집에서도 충분히 빨 수 있는 거였지만 그를 다시 만날 핑계가 필요했다. 아니, 핑계라는 말도 부족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되어 있었다. 그 없는 하루는 공허했고 그와의 만남이 있는 날은 모든 게 밝게 보였다. 이번에는 그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해줬다. 세탁소 부인이 친정에 갔다며 잠깐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세탁소 안, 그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세탁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따뜻한 스팀 냄새와 세제 향이 섞여서 묘하게 포근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그와 가까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직접 커피를 내려줬다.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나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그런 정성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내게 있을까 싶어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의 모습, 이 공간의 느낌, 내 마음의 떨림.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커피를 좋아해서 원두를 직접 볶기도 한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인 일을 하게 됐다고.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다. 그 아쉬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 나도 비슷했다. 결혼 전에는 작은 꿈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뒷전이 됐다.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고 내 꿈은 사치였다.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는 내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줬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게 어떤지,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는 않은지. 그의 관심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언제였나. 그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나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다고 말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있었다.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그에게 얽매이고 싶어 하는 모순된 감정이 복잡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결혼 생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와는 대화가 별로 없다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아팠다. 동정심과 이해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동시에 은밀한 기쁨도 느꼈다. 그가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불안감도 숨어 있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이 상황이 옳은 건지.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변했다. 단순히 세탁물을 맡기고 찾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가 됐다. 내가 세탁소 앞을 지날 때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와 있었고, 나도 그런 그를 보면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그런 은밀한 교감이 짜릿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종이봉지를 내밀었다. 근처 빵집에서 산 머핀이었다. 맛있어 보여서 하나 더 샀다며 나에게 줬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나는 그 뒤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생각해서 산 것이라는 걸, 그 작은 선물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머핀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사온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집에 가서 머핀을 먹을 때도 눈물이 핑 돌았다. 단순히 머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다. 나도 답례를 하고 싶었다. 마트에서 일하는 장점을 활용해서 좋은 과일이나 간식을 골라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특별히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고를 때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좋아할 것 같은 견과류를 선택할 때면 가슴이 설렜다. 선물을 고르는 시간이 즐거웠다. 마치 연인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처럼.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걸 줄까 고민하는 시간도 달콤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놀라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선물을 건넬 때 그의 얼굴에 스치는 기쁨을 보는 것도 큰 행복이었다. 그는 항상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줬다.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라도 계속 뭔가를 가져다 주고 싶었다. 주고받는 그 자체가 우리만의 특별한 소통이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함과 함께 불안감도 자라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세탁소 부인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이 행복감 뒤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마트에서 동료들도 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화장을 신경 쓰고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졌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수진이는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말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비밀이 나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미 그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고 그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와의 달콤한 시간들이 꿈만 같았는데 현실은 어김없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세탁소 부인이 친정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그와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만의 은밀한 시간도 세탁소 안에서의 오붓한 대화도 이제는 불가능했다. 처음 세탁소 부인과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입꼬리에 어린 차가운 미소,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조차 기계적이고 건조했다. 혹시 그녀가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경계심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누군가를 경고하는 동물 같았다. 그 후로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다. 그가 밖에 나와 있어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다. 세탁소 부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짧은 인사조차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우리 둘 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함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마트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수진이는 내가 요즘 자주 실수한다며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며칠 전에는 계산을 잘못해서 손님이 컴플레인을 넣었고 어제는 진열을 하다가 상품을 떨어뜨려 깨뜨리기도 했다. 이런 실수들이 계속 쌓이면서 사장님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다. 영숙 언니는 더 직접적이었다. 내가 요즘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무엇보다 힘든 건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르다가도 세탁소 부인의 차가운 시선이 겹쳐졌고 달콤했던 기억들 사이로 불안감이 파고들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알람 소리에 깨어나야 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지내게 됐다. 식욕도 없어졌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서 모래 씹는 것 같았고 억지로 먹어도 체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이 한심했다. 마트 사장님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는 나를 사무실로 불러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수가 계속되면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를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다. 세탁소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했다. 이런 내 마음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가 필요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세탁소에 들어갔다. 작은 손수건 하나를 핑계로 삼아서. 하지만 세탁소 부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이 내 온몸을 훑었다.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면서 언제 찾으러 오면 되냐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틀 후에 오라고. 그런데 그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마치 나를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와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리워졌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아주머니들이 내게 인사를 건넬 때 그 속에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작은 동네에서는 조그만 일도 금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특히 김씨 할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동네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나를 보는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그녀가 우리의 만남을 목격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트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손님들 중에서도 나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세탁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내게 묘한 관심을 보였다. 계산을 하면서도 자꾸 내 얼굴을 쳐다봤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시선들이 나를 짓눌렀다. 수진이가 또 물었다.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실수도 많이 하고 표정도 어둡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든 건 그와의 거리감이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가끔 눈이 마주쳐도 금세 시선을 돌려야 했다. 세탁소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우리 사이의 자연스러움을 앗아갔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내 모습을 바라봤다. 야위고 지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 이게 사랑 때문인가 싶어서 씁쓸했다.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나? 아니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집착인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직장에서의 신뢰, 동네에서의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평안함. 과연 그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인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그를 마주치는 순간 무너져 버렸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고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만 남았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나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세탁소 부인의 감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다. 마트에서의 실수는 계속 늘어났고 사장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버틸 수도 없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았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탁소 부인이 직접 마트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가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도 손님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그녀는 곧장 내 계산대로 걸어왔고 그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그녀의 말에 나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나는 그녀를 따라 마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트 밖 골목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세탁소 부인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골목 끝 그늘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내가 언제 세탁소에 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는 듯이 차근차근 나열했다. 심지어 내가 가져간 선물들, 주고받은 작은 물건들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는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사실이었다. 김씨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주요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고 했다. 내가 유부남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려 한 파렴치한 여자라고. 이제 더 이상 이 동네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장 잔인했다. 내 나이에 그런 철없는 짓을 하다니 한심하다고. 젊은 여자도 아닌데 무슨 로맨스를 꿈꾸느냐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다. 수치심과 굴욕감이 온몸을 감쌌다. 마트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수진이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영숙 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계산을 해주면서도 나를 피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후에 사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는 가족적인 사업장이라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며칠 내로 정리하라는 뜻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방향을 잃은 채 골목길을 헤맸다. 집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혼자 있으면 더 절망스러울 것 같아서. 하지만 갈 곳도 없었다. 친한 사람도 없었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결국 집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하루 만에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마치 몇 년을 늙은 것 같았다. 이런 내 모습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꺼려하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만나주기로 했다. 우리는 동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냐고. 우리 사이에 진심은 조금도 없었냐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냥 재미있는 만남 정도로 생각했다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은 가족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 부인과 화해했고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그저 지루한 일상의 작은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이혼한 여자의 허전함을 착각한 거라고. 그런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울었다. 버스 안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무너진 상태였다. 집에 도착해서는 침대에 쓰러져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다. 마트에 나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완전히 외면했고 손님들도 다른 계산대로 갔다. 사장님은 언제 그만둘 거냐고 계속 재촉했다. 나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아는 척하던 사람들도 나를 피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음식을 보면 메스꺼웠고 억지로 먹어도 체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와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수치스러웠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마트를 그만뒀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사장님은 별다른 말 없이 마지막 급여를 주며 나가라고 했다. 동료들도 인사도 없이 그냥 보내버렸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허탈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결혼도 실패했고 이번 일도 완전히 망쳤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동네에서도 완전히 매장됐다. 미래가 암담했다. 가끔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더 한심해 보였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도 보였다. 예전의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다는 것을. 남편에게 의존했고 그 다음에는 그 남자에게 의존하려 했다. 내 자신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서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조금씩 힘이 생겼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더 지나면서 나는 점차 마음을 정리해갔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다.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보게 됐다. 그가 준 작은 선물들,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간직하고 있던 기념품들. 모든 걸 버렸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이 좋을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다. 이번에는 정말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마지막 며칠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정말 떠나자고. 여기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것이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 용기가 생겼다. 짐 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살아보는 것이. 이번에는 정말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싶었다. 마지막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동네를 내려다봤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곳,
그리운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감회가 깊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 것이었다. 그런 다짐을 하며 나는 마지막 밤을 보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첫날, 기차역에서 한동안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다는 게 나 자신도 놀라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라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방을 둘러매고 역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첫 주를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임시로 머물 고시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여자에게 세를 주려는 집주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거절당하고 나서야 겨우 작은 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드는 방이었지만 내 돈으로 얻은 내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일자리를 찾는 일은 더더욱 힘들었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부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할 때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전의 나였다면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가며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작은 분식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때는 급여가 많지 않았지만 내 힘으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컸다. 분식집 사장님은 나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인데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다. 그분도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일이 서툴러도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면서 실수해도 크게 혼내지 않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기에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팍팍했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옷도 새로 사지 못했다. 가끔 예전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식집 일에도 익숙해졌고 사장님의 신뢰도 얻게 되면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작은 인정들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조금씩 형성되어 가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고 옆방 언니는 생활용품을 빌려주기도 하는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의 건전한 이웃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졌고 저녁에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평화롭다는 것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었다. 어느 날 분식집에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고 혼자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연속으로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정년퇴직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다고 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지면서도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친해지려 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안한 관계였다. 이런 건전한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처음 알 수 있었고 그분은 가끔 동네 맛집을 추천해주거나 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었고 나도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도움과 관심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몇 개월 더 지나면서 내 생활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책임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런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바로 세탁소에 그가 찾아온 것이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식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당황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예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부인과 다시 갈등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다시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어이가 없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다는 것을 차분하게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신기하게 여겼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확고했고 그가 떠나간 후에 내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의 말에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며칠 후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그분이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반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면서도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냥 나이든 두 사람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관계,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이런 게 진정한 성숙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달 더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고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 수 있었다. 분식집 일도 점점 더 재미있어졌다. 사장님이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었고 급여도 조금씩 올려주면서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친해졌는데 이 작은 공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거창하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해 보이지 않고 대신 평온하고 안정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곳이었는데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내 공간이었고 비록 작았지만 모든 것이 내 취향대로 꾸며져 있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예전 동네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분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여전히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각자의 일을 하면서 원할 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건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런 관계야말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다. 분식집에서도 나에게 매니저 역할을 맡겨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었다. 급여도 더 오르고 책임도 더 커지는 일이었지만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뿌듯했다.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의미 있는 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간을 때우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동네에서의 인맥도 점점 넓어지면서 분식집을 통해 만난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 건전하고 적당한 거리의 관계들이었다. 깊이 파고들지도 않고 지나치게 멀어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계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나 집착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독립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을까? 딸이 마침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분식집 사장님과 나의 동반자, 그리고 몇몇 이웃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3~2주년을 기념하는 소소한 모임이었는데 내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로맨스나 극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기쁨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제 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이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 되었고, 이런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며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당당하게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분식집 매니저가 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는데 그분은 다른 손님들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원 같아 보이는 평범한 남자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밤 9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라면 하나를 시키고 조용히 먹고 가는 모습이 규칙적이어서 야근을 자주 하는 직장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사도 간단하게 하고 주문도 짧게 말하던 분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분식집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을 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며 감탄하기도 하고 혹시 많이 힘들지 않으냐고 걱정해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나이가 38이라고 했는데 나보다 20살 정도 어린 셈이었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모습이 또래보다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는데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 공손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해졌다. 어느 날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을 민준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은 나를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누군가 나를 누나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은 몰랐었다.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었다. 민준 씨가 단골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분식집에 손님이 별로 없는 늦은 시간에 와서는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민준 씨는 혼자 산다고 결혼할 뻔했던 여자친구와 작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 씨가 말하기를 요즘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특히 이 분식집에 와서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나쁘지만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더욱 대담해졌는데 내가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그냥 이웃으로서 편하게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근처 24시간 카페에 가서 앉았을 때 민준 씨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신이 누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이 차이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 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중해야 했다.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픈 경험들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민준 씨는 이해한다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혀 재촉하지 않겠다고,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예전처럼 단순한 손님과 사장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민준 씨는 약속대로 나를 재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런 민준 씨의 마음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준 씨는 나보다 어렸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고 나를 대하는 방식도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분식집에서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그 젊은 남자와 무슨 사이냐고 하시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내 마음으로는 민준 씨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민준 씨가 나중에 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을지, 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런 내 걱정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을 털어놓았을 때 민준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자신에게는 누나의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누나의 성숙함과 경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와 따뜻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덧붙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진짜 사랑은 나이나 외모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누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감동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린 남자가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나이 차이보다는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그가 분식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아쉬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제안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영화관에서 만난 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왔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다. 영화를 보는 동안 가끔 민준 씨가 내 쪽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준 씨는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누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고,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나이 차이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누나를 좋아한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내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뭔가 생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았고 눈빛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민준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해 나갔는데 우리는 서로를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가까워져 갔다. 가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면서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나누어 가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이 차이라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지, 민준 씨가 정말 진심일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민준 씨와 처음 영화를 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만남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민준 씨가 분식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민준 씨를 대하는 내 마음의 변화였는데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민준 씨가 나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주말에 조금 멀리 드라이브를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는데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계에서는 새로운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민준 씨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면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바다로 향하는 길에서 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거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서는 내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다. 그런 배려를 받으면서 나는 이런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동시에 이런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바다에 도착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을 때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나이에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의 손이 정말 따뜻하다고,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바다에서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털어놓았고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특히 민준 씨가 말하기를 자신의 미래 계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감동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말 사랑한다고, 나이 차이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앞으로 쭉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과연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나중에 민준 씨가 후회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역시 민준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준 씨는 정말 기뻐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고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민준 씨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고 나의 과거나 상처에 대해서도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를 보며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젊은 남자가 진심일 리 없다며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민준 씨 역시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고 오히려 나를 더욱 당당하게 대해주었다. 분식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챙겨주었고 함께 거리를 걸을 때도 떳떳하게 내 손을 잡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동반자분이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민준 씨와 나의 관계를 축하해주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끔 만날 때마다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걱정스럽게 말하거나 혹시 그 젊은 남자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분이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잦아지면서 혹시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내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갖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분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은 처음에는 나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차지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지만 우리 사이는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 관계였을 뿐이고 나는 이미 민준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분의 마음은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분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예전만큼 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민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있으려고 했다. 민준 씨는 내 작은 원룸에도 자주 와서 함께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나는 민준 씨의 집에도 가서 그가 요리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민준 씨의 배려가 고마웠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이다. 회사에서 하는 작은 모임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정식으로 연인 관계임을 공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다. 민준 씨의 동료들이 나이 많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말하기를 동료들에게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성숙하고 매력적인 여자친구라고 자랑하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그런 민준 씨의 당당함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기로 했고 결국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 당일 나는 정말 떨렸지만 민준 씨가 계속 격려해주면서 함께 있어주어서 점차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다. 민준 씨의 동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는데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점차 긴장이 풀렸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다. 동료들이 모두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특히 나의 성숙함과 따뜻함에 감동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부러워하더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뻤다. 민준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공고해져 갔고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언젠가 결혼도 하고 싶다고 말했고 나 역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걱정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진짜 사랑 앞에서는 나이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었다. 민준 씨와의 관계가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내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민준 씨를 찾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민준 씨의 직장 동료나 친구인 줄 알고 민준 씨가 오는 시간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민준 씨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요즘 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 여기서 이상한 여자를 본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여자에게 민준 씨와 언제부터 사귀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대답한 것은 1년 전부터라는 것이었다. 1년 전이라면 민준 씨가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보다도 훨씬 전이었다. 그렇다면 민준 씨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내 반응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당신이 그 여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멍하니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민준 씨가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면서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자더라며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혹시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가 나에게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그 여자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민준 씨가 그 여자에게는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여준 민준 씨와의 사진들을 보면서 민준 씨가 나와 만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도 그 여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여자가 말해준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민준 씨가 평소에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민준 씨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이 많은 여자들은 외로워서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넘어온다고, 특히 이혼한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도 나름 재미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민준 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 상대였을 뿐이었고 외로운 중년 여자를 가지고 노는 재미로 접근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냥 몸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다. 그 여자가 떠나간 후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온몸이 떨리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다. 분식집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면서 일찍 집에 가겠다고 했다. 사장님은 얼굴이 너무 안 좋다며 걱정해 주셨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침대에 쓰러져서 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가 점점 더 격하게 울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리를 내어 울부짖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다는 것이, 또다시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이, 그리고 내 나이에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 장소에서 민준 씨를 만났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그의 여자친구가 분식집에 왔었다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민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옛날 여자친구라고, 이미 끝난 관계라고 말하는 민준 씨에게 나는 그런 거짓말은 그만두라고 말했다.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결혼 계획까지 있다는 것도 안다고, 그리고 민준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민준 씨가 보인 진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더 이상 다정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나에게 말하기를 왜 그렇게 깊이 파고드냐고, 그냥 재미있게 지내면 되는 건데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면서 어차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비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잔인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나와 진지한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냥 외로운 중년 여자와 재미있게 지내면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나이 많은 여자가 뭘 기대했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실망했다고, 이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민준 씨는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돌아섰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꿈을 꿨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걸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초라한 모습에 내가 서 있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민준 씨의 거짓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다. 민준 씨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더 깊은 절망감은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남편도 나를 배신했고 두 번째로 만났던 세탁소 남자도 나를 이용했으며 이제 민준 씨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자들은 정말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는데 남자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내 나이에 진정한 사랑 같은 것을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정말 남자라는 존재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남자들이 똑같다는 것을, 그들은 여자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것을,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더욱 쉬운 상대로 여긴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고 다시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사랑에 대한 환상을 잃었고 남자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자들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그들의 달콤한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상 더 이상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민준 씨와의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절망의 나락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것도 먹기 싫었으며 심지어 분식집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초라해진 내 모습이 보였고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남자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자책하면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단순히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파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시선과 평가에 맞춰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남편 때도, 세탁소 남자 때도, 그리고 이번 민준 씨 때도 나는 항상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끌어당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 나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내 나이를 부끄러워했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곤 했지만 사실 내 나이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민준 씨 같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쉽게 본다고 해서 정말로 나이 많은 여자가 쉬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져야 하고 더 신중해져야 하며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지혜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손님들, 특히 남자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인다는 것을,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남자 손님이 와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한 기색을 보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설레거나 기대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관찰해본 결과 그 사람 역시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내 기준이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나는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쉽게 넘어가지 않는 여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했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무도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공간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고 그런 시간을 통해 내 내면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내적 충실함이야말로 어떤 외적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식집 일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커졌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은 표정이었고 대신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지만 그런 외적 변화보다는 내면의 성숙함이 더 도드라져 보였고 그런 내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매력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젊음이나 외모 같은 것들은 사실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로 바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 만남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아픈 경험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도, 세탁소 남자와의 일도,
그리고 민준 씨와의 일까지도 모두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경험들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긴 세월 고개 숙여 걱정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인생길 별거 없더이다. 가는 거지요. 봄꽃도 지고 나면 가을빛이 더 곱듯이 주름진 이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함께 웃어가오. 술 한잔 인생 뭐 있겠소. 바람처럼 흘러가리라.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인생 뭐 별거 있겠소. 사랑하며 살아가오.